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동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지금 좀처럼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분위기나 전쟁 위험에 뭐 이스라엘 쪽에서도 지금 추가적인 전쟁 위험이 또 사실 뭐 발표는 전쟁이라고 했고 희생자 수도 전쟁이지만 계속해서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은 있어 왔기 때문에 오랜만에 무력 충돌, 이게 이제 지정학적 위험 강화, 우리가 연휴 쉬는 동안 나온 새로운 뉴스가 또 시장의 우려를 또 자극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셨을 텐데, 그건 일단 미국 시장이 어제 반등하면서 제거를 해줬는데 우리는 좀 약합니다. 현재 우리 시장이 좀처럼 반등 시도 내지는 현재 뭐 극악한 시장 심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기보다는 사실 지금은 이제 뭐 투자 심리를 붙잡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수냐 매도냐, 현 위치에서 포지션을 정해야 한다면은 단기 매수가 맞죠. 단기 매수가 맞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장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현재 시장의 여건으로 보면 일단 뭐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이 상황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 제가 방송을 우리가 추석 연휴로 못했고, 그 2주 전 방송에서 관건은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시장 심리다. 이게 지금 장기금리가 미국채에 대한 투매가 나오면서, 이것도 이따 잠깐 언급은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금리로만 따져도 사실 무위험 금리, 예를 들어 미국 MMF가 6%대 지금 금리가 나오니까 거기에다 이제 시장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그나마 마이너스 스프레드가 좀 강하게 장기물 시장금리가 4%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5%를 건들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생겨버리면서 채권 시장 쪽에서 투매가 나왔죠. 이게 이제 금리 환경 자체가 고비용 부담, 그리고 구매력 감소, 그로 인한 경기 우려,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것도 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그러니까 좀 복합적인 측면이에요. 첫 번째는 시장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9월 FOMC의 뷰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5% 이상의 금리가 좀 오래 가겠구나. 내년도 상반기에는 그래도 인하를 시작할 거라고 시장은 기대했는데 그 인하가 없겠구나라는 데 대한 상실감 하나. 그래서 이제 기존의 포지션이 바뀌는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나오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고비용 부담이라든지 뭐 조달 비용도 높아지고 그 잠재적인 구매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기 투자도 그렇고 소비도 부진하면서 경기가 좀 약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함께 들어온 건데, 요건 이제 단기적인 수급 부담, 그리고 경기에 대한 뷰가 달라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주식의 직접적인 수급에도 여러분들이 60대 40 전략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체로 이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됐던 뭐 큰 자금들을 운영하는 매니저들의 아주 기본 전략 중에 하나였는데, 주식을 60%, 채권을 40%를 볼륨 유지하는 거예요. 이 밸런스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 금리가 채권 금리가 미국 채금리가 3.7에서 지금 4.8까지 1%가 뛰었으니까 20%의 단기간에 금리 급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채권 값이 그에 맞춰서 폭락을 한 거거든요. 한 15% 이상 채권 값이 급락했어요. 장기물 금리가. 그러면 그 채권 보유 평가액이 그만큼 하락하잖아요. 그럼 40% 포지션이, 다시 말해서 이 40% 포지션이 손실 20%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이 40%의 볼륨이 작아지죠. 그럼 주식 비중은 어떻게 돼?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저가 매수를 더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6대 4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여기서 금리가 떨어지면 반대로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값이 올라가죠. 그럼 채권의 40%가 40%에서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럼 다시 또 채권을 단기적으로 매도해가지고 주식을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의 글로벌 머니 무브 현상이 단기적으로는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지금 외국인 수급이나 시장 전반의 상황이 좀 약한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텐데, 이게
이따 기술적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주식 시장이 이렇게 뭔가 막 이 시스템 로직적으로 돌아가고 이 밸런스를 조정하고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 메커니즘으로 그냥 작동을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 60, 채권 40을 가지고 가는데 채권이 급락해서 이 비중이 40에서 낮춰지니까 그걸 다시 40으로 맞추고 이 상대적으로 얘가 떨어지면서 얘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주식을 줄여서 주식을 요만큼 줄여서 채권을 좀 더 사면서 발생되는 이런 이동은 뭐 펀더멘탈 뭐 밸류에이션 이런 거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움직이는 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주식을 분석을 할 때 펀더멘탈 보고 뭐 밸류에이션 보고 하는데 주식가가 떨어지니까 당황하는 거죠.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런 거죠. 저도 요즘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 왜 이러냐? 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느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 주식이 원래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면 무섭죠. 나는 애초에 이 주식이 뭐 한 50만 원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주식이 점점 더 떨어져서 45만 원까지는 그렇다고 견뎠는데 40만 원을 가는 순간 덜컥 무섭거든요.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내 판단이 틀린 게 아닌가? 난 50만 원이 적정 내지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세가 45, 40 가버리면 물론 그 시세가 틀린 건 아니에요. 주가가 누군가가 파니까 공매도든 뭐든 누군가가 파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스팟 시장에서의 수급 논리로는 더 낮은 가격이 충분히 찍힐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기업 분석적인 측면에서 50만 원이 충분하다라면 이 40만 원까지 떨어진 이 버퍼를 비이성적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사실 주식이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 뭐 주가 움직임을 다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미디어든 어디든 다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하고 괴리가 벌어지면 그냥 둘 수가 없거든요. 시스템상. 그러니까 증권사 리서치팀의 운영 기준으로 목표가를 100만 원 제시한 한 주가가 줄줄줄 흘러내려서 60만 원 가 있다. 그러면 괴리율이 엄청나게 벌어진 거 아니에요, 목표가랑. 그러면 그걸 유지하려면 애널리스트가 많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에 대한 왜냐면 그냥 목표가 좀 낮추면 되는 건데 그 목표가를 안 낮추고 고집스럽게 유지를 하려면은 말 그대로 직을 걸어야죠. 그래서 그냥 대체로 보면 주가 떨어지면 목표가를 낮춥니다. 목표가를 낮춰야 되니까 안 좋은 얘기들 많이 하겠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바닥권에서 목표가 하향 레포트 그리고 그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주식은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주가를 부양하는 요인도 있고 할인하는 요인도 있기 마련인데 주가를 할인하는 요인만 부각시켜서 목표가를 낮추는 거죠. 반대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역으로 플러스 괴리가 높아지면 목표가를 올리기 위해서 주가의 할증 요인인 좋은 부분만 막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군중 심리가 대중의 심리가 되는 거고 다수의 심리에 편향이 생겨서 좀 더 과열되기도 하고 조금 더 투매 양상이 이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그런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고유가, 뭐 고금리 장기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새로운 내용이 이제 지난 연휴 기간 나온 이스라엘 쪽에서의 지정학적 위험, 뭐 전쟁 확전 위험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총성이 울려서 주가가 그렇게 망가지는 경우는 저는 많이 보진 못했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곡물 가격, 인플레이션, 가스 가격 이런 거와 연동이 돼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이 부담스럽던 상황에서 그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면서 생각보다 길어진 인플레이션 요인이 전쟁에서 영향을 많이 끼쳤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나 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나 이런 쪽은 원유 생산량이 많은 구간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내지는 뭐 또 이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일단 부인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유가가 또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 정도의 부담인데 뭐 그건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오히려 95불 갔다가 80불까지 떨어지는 단기적인 숏 포지션의 강도를 봐서는 유가 레벨은 뭐 90불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이지 않나 싶고 지금 글로벌 경기 자체가 뭐 강력한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유가 걱정 전쟁은 결국은 유가에 대한 부담인데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기존의 현재 경기 상황이나 여건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사실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반등이 약한 이유이긴 한데 레벨이 더 낮아지는 요인으로 보이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현재 상황을 한번 쭉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은 진행 중이에요. 듣기만 해도 이거 부담스러운 거죠. 금리 높고 유가 높고 환율 높다. 이 상황이면은 주식 시장이 올라갈 수 있나? 맞아요. 이 환경에서는 주식시장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 지금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의 이 진행 과정이 유지되는 한 시장이 뭔가 의미 있는 방향 전환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의미 있는 방향 전환을 하지는 못하는데 오늘 더 떨어지는 지금 현재 시간 코스닥이 800이 깨져서 2.8%까지 떨어지는 건 좀 오버라는 거죠. 더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시장이 내려오면서 나타나는 좀 과매도 양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죠.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약세권이지만 여기서 더 떨어질 정도로 새로운 내용이 있어 보이진 않으니 지금은 좀 과매도가 아닌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유가와 환율이 크게 하락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유가가 하락하려면은 제가 볼 때 뭐 아람코의 잔여 물량 상장 같은 게 좀 이루어져야지 그래도 유가가 좀 내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지금은 유가를 계속해서 공급으로 조절하고 있으니까 뭐 80불대 내지는 뭐 70, 80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고요. 환율도 일단은 더 크게 오르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이면 지금 버텨내고 있는 미국의 그 글로벌 기업들까지도 이렇게 되면 환율 피해를 입게 돼. 지금도 이제 이미 다시 또 킹달러가 돼서 미국 빅테크나 미국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니까 빗달러 매출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의 초강세가 그런 해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 미국도 이 이상의 달러 강세를 뭐 원치 않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달러 강세가 다른 나라들은 힘든데 미국이 계속해서 탄탄한 경제 상황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도 미국이 가장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더 못 올리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올린다고 하니까 달러 강세가 유지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건 사실이에요.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뿐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미국 채금리가 5%를 한 번 정도 상징적으로 찍느냐 안 찍느냐 정도이지 제가 명인복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7%로는 좀 오바다. 원래 유가가 여러분 한 90 가면은 120 간다고 하는 쪽이 나오는 거고요. 그건 이제 항상 보면은 반대 포지션자들이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채권이 변곡점에 오면은 맨날 채권 왕들 나와가지고 반대쪽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들 포지션 청산하기 위해서 시장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많이 해요. 우리나라 공매도들이 막 나와가지고 연계한 그런 막 조작 플레이들 하듯이 뭐 은연중에 그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런 걸 저는 오랫동안 많이 봐와서 지금의 상황이 당장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뀌기는 쉽지 않으나 시간이 필요하지만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가가 여기서 계속 올라가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 않고 왜 미국이 지금 PC, 코어 PC, CPI, 코어 PCI, CPI 그리고 다 꺾이고 미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낮추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대선이 이제 내년 결과가 나오는 거는 내년
가을이지만 실제로 미국 대선 방식 자체가 내년 해 바뀌면 봄부터 대선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경제 상황보다 표에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하고 주식이에요. 미국인들은 주식 투자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거 때만 되면 부동산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부동산으로 표심을 엄청나게 자극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화국이니까. 근데 미국은 주식형 펀드 시장이 워낙에나 크기 때문에 주가 지수, 주가의 레벨이 표심을 자극해요. 그래서 저는 미국 내년에 대선도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2023년도 연말께 내지는 2024년도 연초 구간에서 심각한 증시의 하락 내지는 경기의 부진은 틀어막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든지 틀어막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심각한 붕괴라기보다는 지금 반영되어 있는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 이미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수준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시간을 두고 버텨야 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 버티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뭐 본격적으로 제가 당장의 유가 환율이나 금리가 우호적 환경이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박스권 하단치고 나면 또 반등이니까 요령이 있는 분들은 거기서 한번 팔았다가 또 다시 사고 이걸 연내에 한번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못 하신다 그러면 이미 조정은 나왔다. 이미 조정은 나와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한다라는 게 사실 관리가 맞냐, 그냥 투매 아니냐라는 저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미 미국 국채금리가 3.7에서 4.8까지 온 정도고 5% 찍냐 안 찍냐 정도니까 안 찍을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는 변동성 조금 더 남아있는 변동성 감소하고 가는 구간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담스러운 상황은 진행 중이지만 지금은 이 부담스러운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에 대한 말 그대로 프라이싱, 주가의 반영이 이미 강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번 지금 9월, 10월 초까지의 하락이 결코 약한 하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스닥은 7월 고점에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한 17% 떨어졌겠네요.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한 12% 정도 떨어졌으니까 아주 많이 떨어진 겁니다. 거의 한 1, 2개월 이미 급락이 나와 있는 정도의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힘드시지만, 그러니까 아직 여건이 안 좋아졌으니까 아직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지만 잘 숨어 계셔라. 잘 숨어 계신다는 거는 괜히 여기서 뭔가를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때 해야 되는 건 포트폴리오 체크다. 내 주식이 지금 시장 때문에 그냥 같이 떨어진 거면 버티셔라. 원래 기본적으로 실적 전망과 제 성장 뷰가 있는데 시장이 코스닥이 거의 20% 가까이 떨어지고 코스피가 10% 이상 떨어지는 이 하락에 견딜 종목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견디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견디는 종목은 나중에 시장이 과대낙폭 지나가면 다시 그 종목이 강해지는데 지금은 어차피 과대낙폭권이기 때문에 버텨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요 세 번째 우리 시장이 약한 요인 중에 미국은 여러분 빅테크가 되게 좋아요. 지금도 저는 엔비디아 크게 떨어질 것도 없고 테슬라도 여기서 크게 안 무너지고 애플도 이제 얼추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반영된 것 같은데 미국은 오히려 빅테크 위주로 견고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가 좋을 때 우리나라가 좋았던 업종이 2차전지예요. 왜냐면 미국 빅테크가 좋은 건 미국도 차별화 되게 심합니다. 경기주나 이런 주식들은 지금 52주 최저가 천지예요, 미국도. 근데 이 와중에도 실적이 견고한 산업이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인 거예요. 현금도 많이, 고금리 환경에서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면에서 미국 빅테크 주식들이 강할 때 우리나라는 배터리 산업이 워낙에나 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가 미국의 빅테크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로 넘어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붙어버리면서 이게 이제 반도체로 분산돼 버리면서 2차전지가 7월달 피크치고 지금 과매도죠. 근데 오늘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직도 2차전지가 주도주일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오늘 반등 시도했는데 2차전지 반등이 약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밀리잖아요, 여러분. 약간 그런 게 사실은 아직도 2차전지가 주도주가 맞구나.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 주식이 맞다는 거예요. 사이드로 빠진 게 아니라 하락도 주도적으로 상승도 주도적으로 했고
하락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반등도 주도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면서 쇼커버가 좀 들어와 주면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시장의 그 중심 섹터인 2차 전지의 투자 심리가 못 살아나니까 전반적인 낙폭 과대주들의 매수 강도가 지금 다 취약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 2차 전지의 어떤 성장 비율 자체가 달라졌느냐?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랄까 언제까지 더 때리지 이거 견디는 구간이에요. 조금 현재 약세 구간을 좀 이겨내서 반등이 시작되면 이제 실타래가 좀 풀리는 건데 지금 그 실을 우리가 실타래가 꼬였을 때 어느 한 그 뭉쳐 있는 지점을 풀어놔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실타래가 풀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꽉 묶여 있는 2차 전지가 아직 못 풀리고 있는 거예요, 수급이. 그 2차 전지가 풀려나면은 주변의 다른 과대 낙폭주들도 약간 심리가 조금씩 살아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2차 전지가 반등 시도를 좀 의미 있게 성공해 주는 게 지금은 우리 심리를 회복하는 데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들 현재 시장 상황으로 시황은 시장 상황을 읽는 거니까 제가 보고 있는 뷰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건데 이게 초보자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식을 투매하는 가장 일반적인 심리가 뭐냐면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은 많이 약화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적은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주식이 떨어지면 그걸 그냥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주가가 답이죠. 오늘의 주식은 오늘의 주가의 움직임이 정답이 맞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100만 원 있던 주식과 100만 원은 고평가였고 내가 생각할 때 50만 원이 적정가라고 생각을 해서 50만 원을 샀는데 충분히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40만 원까지 더 떨어져 버리면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내 50만 원의 판단이 틀린 게 아닌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결정과 판단력에 따라서 포지션이라는 걸 가지는데 일단은 내 포지션이 손실로 들어가면 당장은 내가 틀린 게 맞죠. 그러니까 현재 시세는 내 판단이 틀리게끔 단기적인 손실이 발생됐지만 그 50만 원이라는 가격이 합리적 분석으로 적정하다면은 이걸 견디면 다시 오는 가격이에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나의 기준으로 이성적 기준으로 50만 원이 적정한데 현재 시장의 여러 가지 군중 심리나 혹은 쏠림 수급 등등의 이유들로 뭐 혹은 전쟁이라든지 이런 외생 변수들로 그걸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결국은 시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 장세가 충분히 진행됐을 때는 오히려 그 변동성과 시장의 어떤 테크니컬한 요인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잘 맞지도 않고요. 잘 맞지도 않고 그냥 반등은 나오면 시작하면 오늘부터 반등이구나 하는 거지 언제부터 반등 나올 거다 뭐 이게 예상도 잘 안 맞아요. 다 많이 틀려요. 그런데 이런 비이성적인 상황이 생각보다 꽤 자주 일어나요. 특히나 조정장에서는. 제가 이 시장을 대세상승장이라고 아직 하지 않잖아요. 박스장이다, 조정장이라. 왜냐하면 시장이 7월달 고점 치고 나서는 박스 상단 때렸으니까 하단 보는 과정인데 이번에 시장 박스 하단이 대략 2,400 근처 혹은 코스닥 700 근처에서 저는 잡힌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더 레벨 다운 될 정도가 아닌 것 같으니까. 뭐 이스라엘 문제로 그렇게 레벨 다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뭐 왔다 갔다 한다 치면 지금 하단이니까 하단은 원래 피곤한 거예요. 원래 박스권은 하단에 있으면 참여자들 절반은 이 하단이 무너질까 봐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 가면 참여자들 한 절반은 이 박스 상단이 뚫릴 거라는 기대감을 가져요. 그래서 상단은 심리가 되게 좋아요. 근데 주식은 팔아야 되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마음과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박스권 상단에서는. 근데 하단은 어때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무너질까 봐 되게 불안해요. 무서워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그게 무너질 정도의 어떤 요인이 아니라면 여기는 오히려 사야 되거든요. 근데 무서운 거죠. 사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팔아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절대 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단은. 지금 저는 약간 그런 영역대에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 투자자들 괴롭히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본질, 실적과 멀티플, 주가 이코르
EPS 곱하기 PER 아닙니까? 그게 이제 EPS가 경기이고 실적이고 PER이 멀티플 유동성인데 결국 주가는 그걸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걸 자산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양적 가치인 뭐 주당 순자산으로 보시는 경우도 저는 주식을 부동산은 자산 가치로 보지만 전 주식은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EPS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주가의 변동은 인간의 탐욕, 미련, 후회,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결정이 되고 메이저 세력이라는 놈들은 그 대중 투자자들의 그 탐욕, 미련, 후회, 공포를 가지고 노는 게 아주 이골이 난 집단들이에요. 그들은 미국계 뭐 매니저들 혹은 월가의 매니저들은 그런 개미들의 심리를 가지고 노는 게 전문인 집단이기 때문에 뭐 항상 사람들 눈이 뒤집히게 해서 고점을 만들고 막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라도 살아남아야겠다고 주식 던지면은 매도 저점 나오는 거고 신용을 탈탈탈탈 털어서 신용 잔고가 고점 대비해서 한 15% 이상 빠져야지 거기서 저점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늘 수학 공식처럼 비슷하거든요. 그게 제가 20년, 30년 전에도 비슷했고 지금도 비슷해요. 왜? 인간의 탐욕, 미련, 후회, 공포는 지금 현재 2023년과 제가 주식을 시작했던 1990년대나 혹은 그보다 더 이전에 1800년대 미국 시장에서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고 펀더멘탈적 요인은 말씀드린 뭐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에 대한 반영이 우리 시장 2600대 중후반에서 2400까지 끌어내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800까지 지금 이탈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1000을 바라보다가 800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로 인한 이 정도 조정이 나와 있다. 그리고 그럼 결국은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공포인데 지금은 이제 후회와 공포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마음이 후회 저기서 좀 팔 걸 뭐 그리고 혹은 여기서 더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 공포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또 다시 약간 탐욕으로 바뀝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근데 그때까지 가지고 가시면은 수익 전환이 되시겠지만 그건 시간이 좀 걸리겠고 일단은 이 공포에서 빠져나오면은 뭐 손실률이 좀 줄어드실 거예요. 혹은 뭐 좀 너무 높게 사지 않은 분들은 본전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올 테고 이게 내년도에 지금은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4분기로 가면서 수그러들면서 오히려 빠졌지만 시간이 가면은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간 지나면 다시 또 충분히 완화될 수 있는 구간이니까 너무 지금은 힘들어도 좀 견디셔야 되고 공포에 빠져서 주식 집어 던지는 우를 좀 범하시지 않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지난주에도 드렸기 때문에 현재 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난주에 틀렸고 이번 주에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내일도 틀리죠.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9월 달에 뭐 추석 앞두고 장이 좀 별로일 거다라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못 해드렸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러면 9월 달 10월 초 틀렸죠. 그런데 여기서 잘못 팔아버리면 여기서 이제 패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견디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꽤나 자주 지금 저는 약간 비이성적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종목들도.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정상적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은 스코어 잃었던 걸 다시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평가 손실이죠. 그런 구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견디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오늘 뭐 거의 멘탈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결국은 본질로 회귀하기 때문에 약세장일수록 실적이 좋은 주식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실적은 이번 분기 실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번 분기 실적만 좋은 주식은 팔아야죠, 오히려. 실적 좋아서 올라오면.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인지를 계속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체크하고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지금보다 앞으로의 이익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면 악착같이 버티세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비이성적이라서 수급이나 심리의 영향으로 이만큼 떨어졌어도 결국 본질인
실적으로 다시 회귀해서 주가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투자자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9월에 힘들었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9월에 힘들었다, 10월에 힘들었다 하고 지나가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잘못 판단해서 손실을 확정지어서 뭐 매수 기회를 놓쳐버린다거나 혹은 시장을 떠나버린다거나 했을 때는 그 수익, 그 손실로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죠. 저는 뭐 그런 정도의 시장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 대신 이제 지구력은 계속 필요할 거예요. 장이 돌아서고 좋아지려면 지금의 금리, 환율, 유가 수준이 좀 더 진정이 돼서 이제 이걸로 시장이 괴롭지는 않구나 정도가 되려면 좀 의미 있는 추세적인 완화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조금 더 본격적인 박스권 상단 시도를 할 텐데 거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는 여전히 스트레스 구간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 점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물려도 주도주에 물려 있어라. 이게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성장이 유효한 종목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고 50분이죠. 지수 움직임이랑 주요 종목들 잠깐 한번 봅시다. 자, 이건 전체적으로 제가 흐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데 코스피 지수도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닥 지수 잠깐 한번 봅시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거 코스닥 지수의 월봉을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내려 3개월 떨어졌죠. 우리 코스닥, 코스피 다 대동소이한데요. 추세가 이거 어떻게 돼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팬데믹 여기 팬데믹 아니다. 이 팬데믹 저점 만들고 이렇게 올라와서 작년도 긴축 그리고 긴축 완화 기대감 그리고 긴축 완화 기대 실망 하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수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완전 장기 추세인데 이게 방향이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제 눈에는 그 옆으로 가는 걸로 보이는데, 그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위쪽이고 뭐 수렴 아닙니까? 이렇게 수렴. 그 한 3달 떨어졌으면은 뭐 충분히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50% 조정 나왔잖아요. 650에서 950 갔다가 이번에 지금 800 깨졌으니까 한 50% 정도 반 되돌림 나온 거잖아요. 월봉 3달째 조정이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도 아니죠. 그냥 월봉상으로 딱 박자로 보더라도 이런 자리 매도 아니죠. 이 지수 시장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런 자리에서 매도 아니죠. 왜 매도가 아니냐면 이게 추세 이탈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탈. 그리고 이 채널이 이만큼이 상단이죠. 그죠? 이만큼이 상단 채널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가 이제 오버슈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중심 채널에서 비슷한 레벨로 이걸 우리 피치포크 라인, 기술적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어때요? 대략적으로 이 밴드 정도 떨어졌죠. 이만큼. 이 정도. 요 선에서. 그죠? 이거 하단권이라고 보여. 이거 이제 오늘이 하단이냐 내일이 하단이냐 이거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가 영역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초단타를 치거나 이런 사람들은 분봉 보면서 이게 2023년도 10월 10일 오후 2시 50분 뭐 이 시점에 저점이 나오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만 우리 투자자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영역대가 과연 어떤 전략적 구간이냐 혹은 뭐 기술적 영역이냐 펀더멘탈적 영역이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뭐 펀더멘탈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이 정도면 얼추 내려간 거 아니야? 근데 왜 떨어지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미시적으로 그런데 오늘 왜 또 떨어지냐? 이렇게 여기에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이런 거죠. 조금 대범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뭐 지난 여기가 목요일이잖아요. 지난 목요일 날 800 왔다가 오늘 아침에 820 갔다가 오늘 지금 다시 800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난 목, 금, 오늘 화요일까지 뭐 같은 구간 아닙니까? 같은 구간 움직임이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단기 레벨로 따지더라도 1, 2, 3, 4, 5에는 보통 팔면 안 되거든요. 이런 구간이니까 뭐 살려고 고민하는 분들은 오히려 좀 과감하게 보면은 뭐 사는 영역으로 보는 게 맞는 것이고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여지껏 이거 다 두드려 맞고 있다가 지금 와서 아파서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하시고 나면 도대체 어디서 뭘 사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우면 내일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고통을 벗어나는 데만 초점이 맞춰지는데
인간은 고통을 생각보다 빨리 잊어요. 내일 돼서 안 아프지면은 오늘이 별거 아니게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자꾸 도망가고 싶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할 때 항상 신용 같은 거 쓰시면 안 된다. 선물 옵션 같은 거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못 버티거든요. 맨날 막 담보 비율 봐야 되고 이자 계산하면서 못 견디잖아요. 그건 내 자본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 1억 넣었는데 이번에 9월달, 10월달 장 빠져가지고 8천만 원 됐다. 2천만 원이나 손실이잖아요. 엄청 큰 손실이죠. 2천만 원을 확정 지어버리는 순간 그 어디 가서 2천만 원 어디서 볼 거예요. 그럼 내가 손해본 돈을 회복할 수 있다면 버티는 게 맞죠. 그죠? 그러면 그거 회복되는 기간 동안은 시간을 좀 소요하는 것일 뿐이지 돈은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주식, 내가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걸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삼성 SDI가 미친 듯이 빠졌죠, 주식이. 제가 오늘 삼성 SDI가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얘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차 전지가 저점이 나와야 된다고. 2차 전지가 저점이 못 나오니까 시장이 지금 반등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시장을 좌우하는 종목이 어찌 보면 심리를 좌우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지수의 베이시스를 조절하는 종목일 수는 있는데 투자자들의 무너진 센티멘털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건 2차 전지예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좀 강하다고 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살아나냐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하단을 위협할 수 있는데 이게 장이 여러분 지금 지수가 만약에 2,500 되면 하이닉스를 공략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지수가 2,400이 내려갔고 코스닥이 800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그냥 그림의 떡이라고요. 실전적으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라 지금은 삼성 SDI가 저점이 나왔어야 하는데 삼성 SDI가 일단은 저점 시도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바닥에서 거래 터지면서 손바뀜 나왔죠. 그죠? 그리고 오늘 다른 주식들 빠지는데 먼저 멈췄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간 포스코가 오늘 50만 원이 깨지면서 제가 전에 이런 얘기 했죠. 원래 주식이 바닥이 먼저 많이 떨어진 종목이랑 끝까지 버티고 있는 두 종목이 얘가 이게 떨어지면 이게 멈추거든요. 이게 보통 저점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마지막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반등 나가면서 이게 좁혀지거든요. 이 괴리가 이렇게 좋은 주식들이 이렇게 괴리가 좁혀지면서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변곡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왜 포스코홀딩스도 우리 개인 투자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8, 9월 달에도 많이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조준해가지고 공매도 애들이 밑으로 그냥 찍어 눌러버리는 거예요. 왜냐? 사실 명분은 말은 되거든요. 여러분 포스코홀딩스 왜 샀어요? 리튬 염호 때문에 샀잖아요. 근데 거기서 당장의 현금 흐름이 안 나오니까 그래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근데 당장 실적에는 그렇게 큰 반영이 안 돼. 그러니 좀 주가 쉬어도 사실 말은 되거든요. 그러니 못 넘어가니까 내려왔고 시장과 함께 뒤늦게 깨지면서 2차 전지 투자 심리가 오히려 포스코가 빠지면서 뭔가 마지막 어떤 버팀목이 부러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투매가 나오고 멘탈이 깨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공교롭게 먼저 떨어졌던 삼성 SDI 같은 종목이 저점이 잡히고 있다. 라는 점을 보면 2차 전지 뭐 바닥권의 액션은 분명해 보이는데 근데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 뭐 수시로 5%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 구간은 이제 5% 내리면 5%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제 와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거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에코프로 비행 20만 원 초반은 싸다. 58에서 20 내려와서 싼 게 아니고요. 펀더멘탈 실적 그 가이던스로 봐더라도 쌉니다. 이제 멀티플이 뭐 포워드 1년, 2년으로 따졌을 때 성장률보다 낮은 멀티플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저평가 영역이니까 이런 거 절대 지금 흔들리지 마시고 전지주가 바닥이 나와야지 전반적인 과대낙폭 반등이 나온다. 과대낙폭에 지금 대장이 2차 전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은행주 이런 게 반등을 하면서 영양가 없는 움직임 보여줬잖아요. 은행주 같은 게 이렇게 반등하면서 그게 지금 시장에 아직 질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반등은 2차 전지가 시작해야지 체감이 풀리고 심리가 풀려나는데 뭐 여기서 은행주 반등한다고 시장 투자 심리를 어디서 살려줍니까? 못 살아나지. 지금은 매물을 회수시키고 쇼커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반등 추격 매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심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2차 전지로 결국은 돌아가야 된다. 근데 오늘 포스코 50만 원 깨지고 삼성 SDI의 되돌림이 먼저 들어오는 거 보면 뭐 얼추 하단 영역인 것 같아요. 잘 버티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른 업종 종목들도 뭐 비슷합니다. 오늘 LG전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실적 아닙니까? LG전자 주가가 얼마나 부진했어요. 제가 요걸 보고 마무리합시다. 이게 주식이 여기서 LG전자는 가장 지옥 같은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적 나오고 보니까 이 하락이 그냥 뭐 장난친 것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왜 떨어진 거야? 실적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LG전자 같은 종목도 전장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있죠. 이러니 살아나는 거예요. 2차 전지는 뭐예요? 전기차 국내 소재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이 있잖아요. 그럼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고 완화될 테니까 그게 2차 전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의 그 해자를 집중해서 보시고 그게 없는 종목이라면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정도로 잘 견디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답을 드린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이런 마음으로 견뎌야 한다는 정도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안하셔서 파이팅 합시다. 다음 주에 좀 더 나은 주가 수준에서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4시에 제가 유튜브 증권통 라이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